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되겠죠. 연일 라디오 등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수면 위에 뜨거운 문제가 된 셈입니다. 이번에 또 뭐라고 저격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이후에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했어요. 검수원복. 검찰의 수사권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하겠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카드를 검수원복이라고 일컫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담대한. 동아일보 1면에 쓰고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담대한. 어떤 뉴스일까요? 비핵화 땐 식량과 금융 지원하겠다. 북한 제재 부분 면제까지 해주겠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북한과 관련된 담대한 구상 개요를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밝혔습니다. 소위 북한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와 관련된 대북 정책의 이름은 담대한 구상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비핵화 프로토콜에 맞춰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는 만큼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고 개선해주겠다. 의료, 전력, 공항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남북 공동 경제 발전위를 만들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모든 전제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얼마나 진전되고 구체적인 자세로 한 걸음 나오느냐에 이 담대한 구상이 달려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변화 없다면 담대한 구상 할아버지도 무용지물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령. 한겨레 신문 8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령. 어떤 뉴스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라고 나에게 욕했을 때 당대표 때려라 라는 지령이었다 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글쎄요, 윤 대통령이 정말로 이준석 대표에게 이 XX라고 욕설을 했는지조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윤핵관들에게 당대표를 때리라는 지령이다 라는 주장까지 가기에는 무언가 많은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연일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지적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태도로 여권이 공멸로 치닫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뼈를 때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느새. 중앙일보 8면입니다. 친문도 정세균계도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갈아탔습니다. 어디로? 이재명계로. 어느새 80여 명. 중앙일보가 수식어를 굉장히 고민 끝에 고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언제부터 이재명계였냐? 라는 당내의 반응도 오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재명 의원의 기세는 파죽지세. 그 가운데 강훈식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후보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어느새 이재명계 80여 명. 급기야 이재명 의원은 탈당해라 라고 비판했던 분조차 나는 이재명계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경제 1면인데요. 소멸. 저는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함께 보시죠. 인구 재앙이다.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데이터인데 태안, 청양, 부여, 서천, 부안, 고창, 순창, 곡성, 구례, 하동, 함양, 장수, 진안, 무주, 영동, 의성, 군위, 성주, 고령, 창녕, 청도, 통영 지자체 인구 감소 비율이 심각해서 이 지자체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소멸할지 모른다라는 경고를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골에 지방에 젊은 층이 없다. 두 번째,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안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쟁력과 관련된 위기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실시했다는 뉴스 속보 두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자택이 압수수색됐다라는 뉴스 속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핵심 재선의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0점 만점에 25점이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25점이면 수음이 양가 중에 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수음이 양가 없어졌죠, 참. 예. 집권 100일 25점이다. 어떻게 25점을 줄 수 있을까? 한 30점만 줬어도 윤석열 때리며 장기전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 어찌할꼬? 이준석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과 윤 핵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지역구들은 정말 탄핵을 당해도 당선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재선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노력은 공천만 받으면 돼요. 자, 그럼 공천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아주 강한 경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은 어떤 난리를 쳐도 자기들이 살아날 자신 있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표 갈라서 당선될 수 있을 지역구라는 거는 초초초 우세 지역이라는 겁니다. 윤핵관들은 초초초 우세 지역이다. 옛날에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그 지역이다라고 윤핵관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윤 대통령이 욕했다. 이게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 XX라는 그게 윤핵관들에게 이준석을 때리라는 지령이었다라는 다소 독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는 거를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적어도 앞뒤가 다르면 그건 약간 곤란합니다. 평가는 이거 아닙니까?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 그리고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이라는 겁니까? 고수진 의원 나는 당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선대위원장 말을 안 듣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예? 그런 게 내일 모레면 윤석열 대통령 100일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매기는 성적표는 100점 만점에 한 25?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건 자기 반성이다. 본인 성찰이다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나에 대해서 이 XX 저 XX 하니까 저런 거다 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고,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준석을 때리라는 지령이다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대표의 리더십 부족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실
전형적인 남탓 정치 스타일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자기 성찰이라든지 자기 반성은 좀 볼 수가 없는데요. 조수진 최고하고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준석 그 대표가 조수진 최고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 이준석 그 최고도 이준석 대표도 대표지만 조수진 최고도 선출직으로 가장 표를 많이 얻어서 된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많은 회의장에서 조수진 최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거고요. 배현진 최고와의 불화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악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깨를 툭 친 이제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원래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사람을 많이 때리면 나도 덩달아 올라간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과 예. 본인하고 거의 막하막상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남을 때리면서 하는 정치를 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선대위 때 당의 수석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XX 저의 XX 하는 건 저는 사실 잘 못 들었습니다. 자리 아니고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정말 사실인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직무 정지 상태에 있긴 하지만 당의 대표입니다. 당의 대표가 특히 여당의 대표가 그 대통령한테 당원 당규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면 당의 구성원들이나 우리 당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당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런 불만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당대표의 힘을 동원을 해서 공론화를 시켜야죠. 어떤 개혁과 혁신의 어젠다들을 공론화시키고 그 공론화를 당대표의 힘으로 이뤄내면서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체질 개선을 해서 좋은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당이 그때 뭐 한 50석이나 총선에서 얻을 거다 찻대기 때문에 완전히 당이 지리멸렬됐을 때 없어질 수도 있고 한 50석이나 얻을 수 있다 할 때 천막당사를 가갖고 115석을 얻으면서 당대표에서 대권 후보로 올라섰었거든요. 예. 당대표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렇게 힘든 자리입니다. 모든 불만과 모든 비난과 이런 걸 감수해내면서도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당의 체질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집권에 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요즘의 행동은 뭐 당대표로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좀 못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내부 총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당연히 내부 총질이고 총질 정도가 아니고 대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내부 대포질이다. 네, 이거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중단하시고 원래 본연의 위치에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흥미로운 주장을 했어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이 XX 저 XX 했는데 이건 윤핵관들에게 이 대표를 공격하라는 지령이다 라는 주장인데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논리적 비약이 좀 있다고 봐요. 논리적 비약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정말 했는지가 확인이 돼야겠지만 이 XX 저 XX. 정말 했다고 한다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 정도 왜냐하면 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에 뭐 입당할 때랄지 아니면 이제 후보할 때도 가출하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 엄청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했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참다 못하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의 호감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어요. 물론 대선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표를 얻는 데 도움을 많이 준 건 맞죠. 그렇지만 그거하고 사적인 감정은 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욕을 한 것은 이제 지령으로 이렇게 보는 것 자체는 지령. 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보고. 지령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고 주로 이제 지령은 북한에서 맞아요. 남파한 간첩들, 고정 간첩들에게 가서 어디 뭐 발전소를 폭파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뭐 이럴 때 지령인데 요 지령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도 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그 문구 하나하나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현재 국민의힘의 당을 지금 저격하는 그런 문구를 교묘하게 잘 갖춰 썼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참 머리가 좋고요. 그다음에 말을 참 잘하죠. 예. 그런데 기자회견 때랄지 언론에서 한 얘기를 보면 개고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마치 불살라버려 한다랄지 예. 또 파시즘 정당이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야당 대표도 이 정도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자체를 자기가 가장 척결하는 최우선적으로 삼고 있는데 왜 본인은 당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순이라고 보고. 근데 여러 사람이 지적합니다만은 일단 자기 성찰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촉발이 된 성매수와 관련해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다음에 그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윤 대통령을 때리고 국민의힘을 때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어떤 유상, 자기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을 노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게 계속 가기는 어렵고 국민의 이제 피로감이 그게 달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윤핵관이랄지 국민의힘이랄지 윤 대통령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예. 이준석 대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절제를 시키고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부단히 알겠습니다. 노력과 쇄신을 해야 하고 윤 대통령도 정치를 잘해서 지지를 높이면 이준석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양수 의원님, 윤핵관들이랑 가깝시잖아요, 당내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윤핵관이나 윤핵관 호소인에 이양수 이름은 없었어요. 이 대표가 언급한 중에.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말해서 지금 비대위 출범이 무산되면 윤핵관들은 창당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확신에 찬 주장을 했는데, 윤핵관과 가까운 당내의 재선으로서 창당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전혀 그런 거 없죠. 저거는 뭐 이준석 대표의 뇌피셜이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인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국민들한테 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뭐 계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당내에서 그 정당에서 올바른 절차를 이행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인용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당연히 삼권 분립에 의해서 정치는 이제 그 정당이 알아서 해 나가는 거니까 기각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에서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법원 판단대로 해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당을 추스리는 일을 해 나가게 되지, 이준석 대표의 극단적인 생각처럼 뭐 창당이라든지 뭐 당을 한다, 뭐 이렇게 분열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하는 그런 당이나 그런 세력들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윤핵관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 본인들과 좀 약간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의원들을 좀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 내려는 그런 예. 생각으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당내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팽배하고, 뭐 이준석 대표한테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몇 분 빼고는 거의 전원이 다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뭐 윤핵관 따로 있고 친윤계 따로 있고 반윤계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일단 여론전에 과연 친윤 쪽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무대응. 여권 인사. 이 대표 난사에 다들 격양. 그 자체지만 괜히 대응해서 그가 주도하는 국면으로 만들 수는 없다. 무대응이 답이다. 처음이라 다들 관심 갖지만 국민 여론도 돌아설 것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10명도 안 된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동조하는 표도 많지 않을 것이다. 무대응하겠다. 무시하겠다. 이거군요. 친윤계는 침묵하고 있고 중진들은 연이어 이준석 대표를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전 의장도 사실은 나섰어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 국회 어른이죠. 이렇게 당에 불만 많은 당대표는 처음 본다. 양두구육, 도 넘어, 이준석은 실패했다. 태극기든 꼴통이든 품었어야 한다. 이준석 대표를 그냥 맹비판을 했습니다. 김영호 국회의장이었어요. 홍준표 시장,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 정권 교체 절박하던 1년 전으로 착각해 막말 쏟아내며 떼쓰는 모습 딱하다. 애처럼 떼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최측근이 7억 투자 각석 썼다는 자체만으로 많은 부분 유추 가능하다. 기대를 접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촉법 소년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행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이 다가오고 공천 시즌이 되면 결국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신당을 만들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유승민과 지지층이 다르다. 전혀 의논한 바 없고 나눌 생각도 없다. 이준석 대표는 부인했어요. 유승민과의 연대설에 대해서 가깝지 않다라는 건데 지난해 3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난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진짜 유승민계가 김종인 없이 국민의힘 당권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잡을 거야. 유승민이가 잡는 게 아니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집을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은 내가 친구가 되어줄. 이게 뭐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유승민과 안 친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겠다라고 했던 장본인이 또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동영상을 봤는데 저 동영상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기 전에 그렇죠. 전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지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당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닐 때 이제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항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황에서 만약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지금 들어먹고 있는 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입당하기 전에 문제고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준석 대표에게 저 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이제 조간신문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던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집권 여당과 대통령 또 집권 여당의 당 대표 하신 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권력 다툼에 나를 지셀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집권 여당은 좀 집권 여당답게 국민들 눈치 좀 보면서 빨리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많습니다. 많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내로남불하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품어야 됩니다. 성자가 품어야 되고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많은 사람이 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소 부족하고 다소 껄끄럽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다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대통령다울 수 있도록 저는 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반등을 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대 후반의 지지율로 떨어졌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대통령실을 쇄신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과 톤의 어떤 태도 변화 등이 긍정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30.4%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한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대통령실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지만 그런 전망, 변화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전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당 위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답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위기와 관련돼서 자, 흥미로운데 전체 응답자들은 윤핵관에게 책임이 있다가 35.8, 대통령이 28.6, 이준석에게 책임이 있다 22.5. 그런데 국내임 지지자 중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지지층들의 생각. 이준석 대표에게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가 46.5%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윤핵관들 27.4, 대통령 책임이다 10.6%. 결국 국민의힘 주된 지지자층에서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 여당의 위기가 왔다라고 보는 인식이 과반에 가깝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왜 제자리입니까? 관련된 수사가 아직까지 한창 진행 중이라 그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겠죠. 뭐 이렇게 길게 합니까? 이 대표를 위해서도 이 대표 반대쪽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속전속결해야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그 결론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미 내부 결론은 나 있는데 그래요? 그 발표를 늦추는 이유가 이른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한 사건만 먼저 발표하기에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겠죠. 예. 성상납 우려와 관련해서는 성상납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금전적 대가를 교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소시효로 소멸한 사건, 즉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인가 없는 사건인가를 두고도 경찰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이 사안 자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의 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사안 자체가 비교적 단순해서 이준석 대표가 관여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충분히 내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측근이 내려가서 7억 원 약정서 쓴 사건, 그렇죠. 그거는 품도 많이 안 들고 사안이 단순해서 강력계 형사 같은 박성배 형사 출신 같은 분들이 하기엔 이거 금방 한다 수사. 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시간이면 내부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앞선 이와 관련된 성상납 의혹 등 사건과 동시에 수사를 마무리해 발표하려다 보니 아직까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당사자니까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소환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아마 성상납 의혹에서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면 더 이상 피의자로 입건될 여지가 없겠죠. 이 앞선 수사와 현재 이미 결론이 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 모두 다 피의자로서 동시에 조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이 사건만 따로 떼내서 먼저 불러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도 다소 어색합니다. 즉, 앞선 사건으로 인해서 발표도 늦어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늦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온당해 보입니다. 아니면 혹시 표면적으로는 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경찰이 지금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나? 왜냐면 경찰국 이슈도 있잖아요. 경찰국 내에서 뭐 그다음에 뭐 경찰대 출신 뭐 그것도 있고 경찰에게 유불리한 이슈들이 다 있으니까 바람을 보고 이렇게 측정하다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타이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타이밍을 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견 보기에 이렇게 판단하고 수사 결과와 다르게 다른 결론을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 조직에 유리할 것이라는 1차적인 판단이 선다고 해서 과연 그 예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부합할까? 즉 현재 하고 있는 예상이 실제로 드러날 결과와 부합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결론을 발표했다고 해서 나에게 유리하고 이러한 결론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늘 옳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유불리를 따져서 수사를 늦게 하고 뭐 빠르게 하고 할 경찰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네, 뭐 앵커께서도 의문을 제기하셨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사 결론은 경찰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 텀이 두텁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 즉 수사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미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그 내용과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 시점을 일부러 타이밍을 보고 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부적인 반발이 상당할 것이고 그 반발은 막으려고 한다고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도 안 되고 경찰 수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검찰 출신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물론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데, 검찰은 네. 그런 고려 많이 했잖아요. 예, 아니 정치적 검찰 때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예. 권력이 하냐다 이런 말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 관련 수사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딱 두 가지거든요. 성상납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관계자들 조사하고요. 예. 또 관련된 신용카드랄지 그 당시에 어떤 알리바이랄지 이거 조사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 그것도 쉬워요? 쉽죠. 왜냐하면 관계자들 다 협조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까 박승배 변호사가 증거인멸에 대한 법리 검토가 굉장히 어려워서 오래 끈다고 했는데 법리 검토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 듣고 자체의 어떠한 변호사랄지 아니면 그 경찰 내에서도 또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증거인멸 교사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하루 정도면 내릴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만 거의 제가 볼 때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발표 시점이 수사 결과의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갸우뚱합니다. 예, 두 분의 다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익히 다들 잘 아실 테니 오늘은 새로운 단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수원복. 검찰의 수사권 원상복구를 줄여서 검수원복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오늘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의 검수원복 카드를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민주당 대 한동훈, 한동훈 대 민주당 결과 어떻게 될지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검수원복도 법정 행정, 검수완박은 지금 법정으로 가 있죠. 헌재 등이 판단을 하고 되겠죠. 이에 맞서는 한동훈 장관의 검수원복 카드도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이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8월 여의도도 매우 뜨거울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깡패 수사하는 게 진짜 민생을 챙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청에서도 우리도 깡패 수사하겠다 나섰습니다. 한동훈, 서민 착취하고 울리는 깡패, 보이스피싱 수사가 진짜 민생 챙기기다라고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의 비판에 반박을 했죠. 자, 그러자 윤익은 경찰청장이 어제 흉기, 살인뿐 아니라 조직적 악질, 사기,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다.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윤익은 경찰청장도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난 11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각 조폭 등 깡패 말하는 겁니다. 서민을 갈취하는 조폭,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조직 등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수사 중에서 저희가 하면 안 된다는 수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되게 있을까요? 이걸 안 해서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수폭수사, 마약수사 하면 안 되겠어요? 설치잖아요. 그러면 해야 맞는 거고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고. 깡패 수사 왜 검찰이 하면 안 되느냐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항변입니다. 자, 오늘의 토론 주제 깡패 수사 검찰이 해도 되나 안 되나라는 주제로 오늘 심각한 토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깡패 잡아보신 두 분도 계시고 강력계 경찰에서 검찰에서 깡패들 많이 잡아보셨던 분도 계시고 깡패 수사를 두고 여의도에서 다투는 두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얘기 한번 좀 들어보죠. 일단 이양수 의원님, 한 장관이 아니 깡패 수사에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생 챙기기다, 깡패 수사 하겠다. 이양수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깡패 수사 해야 된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깡패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을 상정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도 검찰도 국민을 괴롭히는, 특히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깡패
당연히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요즘 휴가철이고 또 이양수 의원 지역구가 속초 양양 고성이잖아요. 그 관광지 많고 예전에는 이 자영업자들 괴롭히는 깡패들 많았거든요. 괜히 뭐 자리세 나라고 이러고. 뭐 자릿세 그렇게 그 아주 이렇게 표면적인 눈에 나타나는 깡패들뿐만 아니라 뭐 합법을 가장한 깡패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깡패가 많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깡패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머리 좋은 사람들까지 예. 이 채용을 해가지고 각종 불법, 탈법 이런 것들을 벌리면서 그리고 돈으로 뇌물 먹여가면서 많은 범죄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범죄를 척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민생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이 지금 어렵게 됐거든요. 예. 사실은 상당 기간 어떤 약간 공백 상태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이건 사실 깡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요. 있어요. 예.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경제 사범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처벌이 낮은 수위로 예. 이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사범들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강에 뛰어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엄격하게 잡아들여야 되고 엄격히 처벌해야 되는데 검찰과 경찰이 다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왜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차단막을 설치해서 한쪽은 하고 한쪽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그런 일들을 직접 참여하면서 경제범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수사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저는 잘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깡패들,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 잡는 것은 다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예. 검찰이 깡패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깡패 많다. 이양수 의원의 주장.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 깡패를 잡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비판적인데 전재수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깡패 잡아도 됩니까?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깡패 잡아야죠. 마약 사범들 잡아야죠. 보이스피싱 잡아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검찰이 깡패 수사를 못하고 마약 범죄 수사를 못하고 보이스피싱 수사를 못해가지고 깡패가 판을 치고 마약이 판을 치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경찰이 다 한다. 예.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형사사건의 99%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논쟁은 뭐냐면 20년 동안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이 논쟁은 사회적 논의 과정이 20년이나 됩니다. 왜 그러냐면 1953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 네.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 기소는 검찰에 맡겨야 된다.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 이걸 대전제로 해가지고 당시에 친일 경찰 소리를 듣던 그런 이제 전과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당장 전적으로 수사를 다 주기, 수사권을 주기 어렵다 이런 전제하에서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됐는데 대전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고 그러한 논의에 축적된 성과 위에서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이고 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경찰에 대한 통제권, 경찰에 대한 수사 보안 요청권까지 가지고 있는 검찰에 말하자면 압도적인 이 독점적 권한을 말하자면 나누고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원리 위에 말하자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를 올려놓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누가 깡패 수사 못하게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다 하고 있다. 그럼요. 그래서 부족한 게 있다면 경찰의 어떤 수사 역량을 키우고 경찰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마치 이것을 검찰이 말하자면 깡패와 마약 사범들 판치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구호로 비춰지는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야가 치열합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께서는 경찰이 깡패 수사 어차피 기존에 99% 다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잘한다. 검찰은 빠져도 된다. 기소나 해라. 라는 반박입니다. 자, 이 자리에 경찰 출신과 검찰 출신도 나와 계시거든요. 깡패 수사 누가 더 잘하냐라고 물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박승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잖아요. 네. 경찰만 해도 되겠어요, 진짜 깡패 수사?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계 근무하면서 깡패들을 실제로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많이 잡았잖아요, 그렇지만 깡패들. 검사들이 직접 깡패를 검거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와 잠깐만요. 요거 굉장히,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예. 검사들 니네가 깡패 직접 잡아봤냐? 잡아보는 경우 드뭅니다, 실제로. 오. 예. 예. 물론 압수수색은 종종 그 현장에 검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포 구속을 위해서 현장에 임장하는 검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완전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패와 경제범죄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수사를 검사가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 시행될 형사소송법, 검찰법, 검찰청법 개정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검사가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도 이른바 깡패 수사, 경제사범 수사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경찰이 수사를 왜 온전하게 진행하지 못할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검사가 왜 제때 기소를 하지 않고 있을까?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호. 그렇다면 검사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민생 경제 사범의 적절한 처분을 위해서 제대로 법리 검토를 하고 신속하게 기소를 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특히 최근에는 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소 유지라는 검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찰도 물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피해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게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겠지요. 특히나 현재 보이스피싱 등 관련 경제사범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 경쟁적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실무례로서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르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돈을 잃었습니다. 그 경우에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가해자가 돈을 인출해 가지 않도록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외에 여타 모든 재산범죄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가 이미 돈을 지급한 상태인데 검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은행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막을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큰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도 돈의 보전, 즉 피해 보전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 법률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알겠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의 발언이었어요. 자, 검찰 출신 김관삼 변호사님, 이 경찰 출신이 깡패 잡아봤냐? 우리가 잡았더니 다 무죄 받더라. 기소나 해라. 잡아봤냐? 근데 아주 일부나 이제 편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폭 담당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조폭 담당 검사이에요, 또. 근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요, 조폭과 경찰이 굉장히 많이 결탁이 돼 있었어요. 아, 유착이 돼 있었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이 조폭의 특징이 조직 범죄거든요. 단체 조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지 그 어디에서 깡패짓을 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범죄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검찰이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 마약과 관련된 수사는 전에 보면 사실은 경찰보다 검찰이 마약 전담 검사가 굉장히 많이 했었죠. 부산이나 수원 같은 데서는 좀 엄청난 마약 수사를 국정원하고 공제했고 많이 했어요. 마약 깡패는 검찰이 더 잘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마약 깡패 수사에 대해서 경찰만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좋을까요? 아니면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는 게 좋을까요? 수사기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검찰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 깡패 수사 하지 마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도 깡패 잡겠다고 하고 검찰도 깡패 잡겠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대한민국의 깡패가 씨가 마를 것 같아요. 씨가 마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경찰에서 너무 과대하고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벌써 깡패 수사 나오니까 경찰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잖아요. 검찰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깡패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열심히 같이 하는 거예요. 경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검수완박, 어떤 수사권 박탈 자체는요. 왜 시작이 된 거예요? 검찰이 너무 권력의 편을 들어서 정치적 수사를 편향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어떤 제하를 하는 거 맞지만 민상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여기서 한 말씀 하면 이쪽에서 한 말씀 드려야 돼서 잠시 후에 얘기가 계속되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 한동훈 때문에 김경수 사면이 제외됐다라는 주장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장관 한 사람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참 큰일 났구나. 법무장관이 세구나. 자, 법무장관이 참 세구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경수 사면 제외가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중앙일보 보도가 오늘 경제인들과 관련해서 났어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국정농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총괄했었다. 구속시키는데 한 장관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장세주 회장의 구속 수사도 한 장관이 칼을 댔었다. 여권 관계자, 한동훈 장관이 칼을 댔던 경제인들이 이번에 나란히 사면이 됐고 그 가운데서 사면의 주된 발표와 영향력에 한 장관이 중심이 있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잡고 자기가 풀어줬다. 뭐 이런 중앙일보의 보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일 때랑 법무장관일 때는 당연히 맡고 있는 역할과 입고 있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연장선상에 놓고 지가 잡고 지가 푸네라고 비판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이 기사도 뭐 그런 쪽의 기사는 아니고, 자, 다만 김경수 사면이 제외된 게 한동훈 때문이다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기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양수 의원님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잡고 자기가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서 넣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사면하느냐 안 하느냐의 최종 결론은 당연히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건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뭐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그 국회에서도 저희 여당 내부에서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좀 길을 살려주자는 그런 취지의 건의가 대통령께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그리고 경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담당하는 그쪽에서도 대통령께 그런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언론인들께서도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께 좀 경제인들을 많이 사면하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의 건의가 대통령께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한동훈 장관이 그 뭐를 할 때마다 상당히 크게 이슈를 불러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잘한 일인데도 민주당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발을 거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알아서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갑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 장관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난 사진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분이 또 이렇게 전재수 의원님 사석에서 만나면 반갑게 또 인사를 하시네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럼요. 그럼요. 깍듯하게 또 한 장관이 네.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 반갑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그럼요. 예. 뭐 아니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사안이나 뭐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것이 선택돼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공동체가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모든 현안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쟁은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이제 만나면 충분히 예를 갖춰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는 거고 저는 뭐 당연한 거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계속 이제 비판만 한다 그러는데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저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예. 민주당에서 많은 요구를 당시 법무부에 했지만 한동훈 잘했다. 예, 그 법무부에서 그건 인혁당 사건을 해결을 못했어요. 왜 해결이 안 되냐고 많이 저희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해결 못한 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주제와 다른 거긴 하지만 이게 과거 뭐 20, 30년 전에는 조폭하고 경찰이 뭐 연루되고 뭐 이래저래 뭐 결탁도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이게 조폭과 경찰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14만 경찰을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요즘은 드리고 또 결탁이 아니다. 이거 그럼요. 중요한 예. 말씀이세요. 그렇게 예. 이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이제 검찰 출신이라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최근에 김학의 사건 보세요. 뻔히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 김학의인지 다 아는데 수사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결국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예를 들면 대기업을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를 한다 그러면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합니다. 최근에 어디 지검장 또는 뭐 어디 특수수사 정관 예우해줘야 될 사람이 옷을 벗고 나갔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들도 있습니다.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 또 먼지털이 수사 그런 이제 오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권력은 나누고 분산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그래서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가 직원들이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하면 또 검사가 수사하고 이런 권력과 균형의 굳건한 기반 위에 국가기관을 나눠야 된다, 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다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차례나 걸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검찰이 짜고 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확실한 범죄자가 무죄를 받았다라는 주장만 소개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물론 말씀 여러 진행자로서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균형을 여러 바로 비판이 있습니다. 잡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한동훈 잘했다 민주당에서 칭찬 나온 전재수 의원의 칭찬이 나온 그 대목은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한 장관의 최근 조치입니다. 어떤 조치인지 함께 보시죠.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이었죠. 인혁당 사건.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유신 반대에 나섰던 수많은 지식인들을 북한 간첩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가 몰아가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낳았던 국가 권력이 용공 사건을 조작했던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 피해자들의 수억 원의 이자를 한 장관이 면제해주겠다. 법무부가 이제 면제해주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난 6월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국가, 법원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당한 국민에게 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줬다 뺏는 과정이 생긴 거죠.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긴 건데요. 국가배상의 취지나 이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것은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오로지 개별 국민이 겪게 되는 억울함만 생각하고 어떤 정치 논리는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에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하는 제안입니다. 일명 담대한 제안인데 과연 북한을 비핵화의 무대로 끌어올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 어떤 건지 함께 보시죠. 자, 박성배 변호사님,
담대한 구상,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 제재도 완화하는 사안을 불사하면서까지 대규모 식량 공급이나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중에는 광물과 식량 자원을 교환하겠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 특히 북한 광물의 경우에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구상 자체가 국제사회의 결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전면적으로 나서주기만 한다면 우리나라가 나서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즉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불과하니 이 부분 법정 제재를 면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북한의 식량 자원이나 여러 사정을 수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제 병원, 뭐 발전소, 도로, 뭐 인프라, 의료, 학교, 마을회관 이런 거 뭐 다 해주겠다. 비핵화만 하면. 그런데 사실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건 따로 있었는데 이 담대한 구상에서의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엔 제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카드가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솔깃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물론 과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유엔 제재를 면제해 줄 수 있냐라는 논란은 박성민 변호사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 한번 들어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한이 유엔 제재의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이건 사실 주지의 사실입니다. 필요에 따라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하겠다. 대한민국이 나서서 주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양수 의원님, 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에 날아가서 김정은이 비핵화 카드를 진정성 있게 얘기할 것이다. 그 북한에다가는 미국 주도의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쌍방 제안을 했다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설이 강하게 제기됐었어요. 일각에서. 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확인해 주지도 않은 사안이고. 하지만 대북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물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진전된 모습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제재 풀 수 있어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그런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킨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물론 가능하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도 북한에도 거짓말쟁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북한과 미국에 너무 큰 약속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유엔 제재 완화죠. 유엔 제재를 면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김정은한테 약속을 해서 김정은이 아주 되게 기뻐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뭐 삶은 소대리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몰상식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북핵 이슈를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다. 이 북핵 문제를 원래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이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관계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국제사회와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가장 원했던 게 남한을 봉쇄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 이게 북한의 큰 정책이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미국과 직접 만나게 해줌으로써 그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은 좀 이용당한 측면이 많은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북핵 이슈를 주도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비추면 우리가 6개 항목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미국을 가서 우리가 설득을 해서 당신들의 국제 제재 면제를 해주고 대신에 당신들이 쇼로 그냥 갱도 입구 좀 이렇게 터뜨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다시는 핵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야 된다. 미국이 레이더라든가 뭐 위성을 통해서 사실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너무 눈가림, 아웅하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대북 제재 완화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 북핵 이슈를 좀 주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 정권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조의 상당 부분을 동일하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져가고 추가 보완하겠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건데 아마 많은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된 의지가 뭐냐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두 차례 때 북미 회담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 관련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미국은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핵시설에 대해서 이미 첩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예를 들어 전재수회님 너네가 정말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으면 핵시설 리스트를 우리에게 줘라. 국제사회가 시찰할 수 있게. 그랬을 때 북한이 계속 영변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건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북한의 비핵화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보자면 실패인데 지금 저는 계속 그 다음 정권, 그 다다음 정권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어제 담대한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히셨던데 많은 언론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하고 틀린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논조가 많던데 저는 이명박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그 이전 정부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이고도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전 정부의 모든 노력들은 전부 개성되고 또 발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너무 이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처럼 경제적 측면에서만 담대한 구상이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마침 정치 군사적 대책까지도 보완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비핵 개방 3천 이명박 정부 때 성과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비핵 개방을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도 말하자면 계속된 노력이 되어 왔는데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남북 간의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평화협정 체제가 이제 종전선언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상호 불가침 조약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북미 사이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물자가 남북 사이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이 체제 보장이 되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큰 틀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인데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서 이전에 축적된 노력들이 빠짐없이 개선되고 좀 발전돼 가지고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야당으로서 잘 뒷받침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여정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죠. 결국은 북한의 태도에 달린 겁니다. 김여정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석이며 혁명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군본 여인은 기국의식입니다. 김여정 말하는 거 봐가지고는 북한의 태도 개선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뜨거운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법카 의혹 김혜경 씨에 대한 출석 통보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소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소환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말이 많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김혜경 씨는 언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느냐라는 거겠죠. 혹시 뭐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김혜경 소환, 시간 끌기 의혹,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선거일 후 6개월, 다음 달 9일 공직선거법상 만료가 되는데 공소시효 열흘 전까지 사건 넘겨받아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시간 촉박하다라고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소환하고 빨리빨리 넘겨야지 뭐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 공소시효 노린 시간 끌기 아니냐. 지난 2월 의혹 불거졌는데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경찰에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악의적인 정치적 음해 목적이 있는 수사라는 걸 커밍아웃하는 격이다라며 이번 소환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수사 전문가 함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 경찰 출석과 관련된 시간 조율에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검찰 일각과 여권에서는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대선 후보도 하고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근데 변호사 선임이 이렇게 어렵나요?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변명이다 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와중에 김혜경 부인이 경찰에 출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에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재명 의원이라 할지라도 좀 시간 끌기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하고 정치적 측면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법적인 측면은 공소시효가 곧 완성이 돼요. 선거로부터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든지 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안 나오면은 굉장히 경찰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 경찰이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면 경찰의 책임론이 또 대두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사를 할 거고, 만에 하나 조사에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조사하지 않고 또 검찰에 송치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조사하지 않고 송치했다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거고, 또 검찰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인데 김혜경 씨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이든 검찰이 계속적으로 김혜경 씨 안 나오면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김혜경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감사 얼마든지 받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억울한 측면을 충분히 변론을 해서 경찰에서 죄가 안 되는 걸로 불송치 결정을 받는데 노력을 하는 게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겠죠. 박선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서 김혜경 씨와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횡령 혐의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김혜경 씨가 직접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와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와 관련된 인물은 이재명 의원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의혹을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예. 이재명 의원과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소환 통보를 받고 통상 1, 2주 정도에는 소환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보다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를 반드시 소환해 조사를 해야 횡령 혐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아, 반드시 소환해야 됩니까? 예, 횡령 혐의 자체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조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하. 다만 이재명 의원과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포 혐의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상당히 문제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횡령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 경찰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를 소환하기 전에 관련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이 후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혜경 씨가 굳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먼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송치를 한다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 전제 사실로서
횡령 혐의도 상당히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취지인데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고발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혐의의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경찰이 송치를 하든 불송치 결정을 하든 그 이유는 상세하게 기재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을 경찰이 먼저 처분을 하게 된다면 전제 사실인 횡령 혐의를 나중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횡령 혐의를 초단해 볼 수 있을 만한 단서는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인카드 관련된 소환과 수사 마무리를 뒤로 미룰 수 있고 공소시효가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네. 그 전에 검찰에 송치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이 허위사실 공포 혐의, 공소시효가 무죄되는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면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사실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고 송치하든 불송치하든 불송치 결정하게 되면 고발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불송치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그 내역 중에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박승민 변호사님 보시기에 김혜경 씨 측에서 이 소환 일정을 못 잡고 변호사 선임 중이다라는 이유를 냈는데 그게 혹시 남편 이재명 의원의 어떤 전당대회 일정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주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횡령 혐의의 경우에는 품이 많이 듭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이 횡령 사건인데 사용 내역 하나하나를 피의자로부터 내용을 들어야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고발된 사건이다 보니까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고발 사실을 먼저 열람 복사할 수 있고 이 열람 복사한 내역을 토대로 어느 정도 방어할지를 고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일정까지도 동시에 염두에 두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이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뭐 언론이나 뭐 남 탓하지 말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실존한다라는 얘기가 이재명 의원의 반대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서른 의원도 있고 뭐 윤영찬 의원도 있고 박용진 의원도 있고 강훈식 의원도 있고 더 대볼까요?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많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 중에 가장 가까운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사가 조속히 그 철저히 객관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루어져야 이재명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사법 리스크가 없는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 이재명 의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실존한 건지를 민주당 당원도 판단해야 되는데 김혜경 씨가 좀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의원이든 김혜경 그 씨든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리스크라면 리스크인데 두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소명을 잘해서 리스크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국민들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혹을 받고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수사기관이든 또는 이재명 의원이든 간에 빨리 좀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이재명 의원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이것이 사법 리스크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만 수사기관 또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에만 너무 과학화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그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 공정한 수사냐라는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경쟁을 했던 두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각들도 좀 수사기관이 좀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연장이 되는군요.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최종 결론을 낸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훈식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고 결국 박용진 의원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 박용진의 1대1 구도가 됐습니다만 단일화가 무산이 돼서 1대1 구도가 이 파급력은 좀 약해졌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일단 세 명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춥니다. 우리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헌신적으로 돕겠습니다.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로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갈 동지이고 통합의 민주당의 구성원이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1대1 구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강훈식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쓸모있는 정치, 민주당의 기본과 상식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에 반대하고 중도 사퇴를 하면서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후보의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플랫폼 소통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그 플랫폼입니다. 당원들이 청원도 하고 중요한 결정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특검할까요? 탄핵할까요? 두고 투표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투표를 일상화해야 한다. 지난번에 가장 많이 욕먹는 의원을 투표하자라는 플랫폼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특검과 탄핵의 여부도 지지자들의 투표 플랫폼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의 구상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 당헌 80조 개정 논의도 개딸들이 청원 게시판 통해서 불붙이지 않았나.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당원 투표 맡기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는 비판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왜 개인 사당을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무슨 BTS입니까? 왜 자꾸 방탄 출마, 방탄 당대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한 명을 살리려고 당원을 바꾸고 강령을 바꾸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당화 노선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너지는 민주당이냐? 다시 바로 서는 민주당이냐? 이재명이냐? 박용진이냐? 지금 이곳 호남에서 결판을 내주십시오. 궁금한 게 몇 가지인데 전재수 의원님. 예. 강훈식 후보는 어차피 중도 사퇴하는데 박용진 후보와 같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왔잖아요. 사법 리스크도 관련 마찬가지고 소통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당원 80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박용진과 단일화를 안 했는지 민주당에서는 강훈식 후보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렇지는 단일화를 안 했을까?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도 뭐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고 예. 또 강훈식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강훈식 의원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그 박용진 의원의 어떤 그 지금 전당대회 전략 중에 이게 반명 노선이 이제 분명하고 명확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무슨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감동과 뭐 흥미를 줄 수 있겠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면서 박용진 의원을 뭐 지지한 것은 지지할 수 없었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97세대 세대교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함의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취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자 대결로 가는데 박용진 의원이 기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날지는 아마 호남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논란이었던 방탄 논란, 당헌 80조 오늘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 날까요? 오늘 민주당 전준희 당직자가 재판 넘겨지면 직무정지한다. 80조 개정 여부 최종 논의. 전준희 대변인이 저희 돌직구쇼 멤버 전용기 의원이에요. 전용기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전준희는 지금 이재명 의원 쪽 주장으로 살짝 기운 듯해 보여요.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전준희 회의 직후 민주당 의총이 있기 때문이죠. 정론이 예상된다. 조홍천 의원은 부끄럽다고 했어요. 최근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부끄럽다. 한 사람을 위해서 당헌을 바꾼 게 말이 되냐라고 조홍천 의원은 반대한 바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우리 돌직구쇼 핵심 멤버 전재수 의원도 당헌 80조 개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의총에서 경론이 예상됩니다. 28일 전당대회에서 당원 개정 최종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김종민 의원, 국민은 이재명을 위한 위명설법이고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 자,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 한동훈 검찰 선택적 기소 앞에서 왜 스스로 동지 지킬 방패를 내놓았나? 이거 방패다라고 찬성.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박찬대 의원께서 지금 정부가 선택적 기소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방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검경에서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느냐,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자문해 보면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현재 정치적 사건,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냐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무려 2년 넘게 계속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안 자체가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선 때 불거진 김혜경 여사 건은 뭐 이번 정권 와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 사연과 사유가 명백한 그런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다. 그것에 대비해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얘기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그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또 뭐 그런 걸 만든다면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전당대회 앞두고서 현재 있는 사람들의 적용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아무래도 일단 재판이 돼도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 한 1년, 2년이 걸리니까 그것은 또 최대한 늦지만 3년, 4년까지 늦출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지금 확실하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 한 3년, 4년이고 충분히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벌기 차원에서 이 법 개정을 하는 당원당규 개정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뭐 거둘 수가 없네요. 자, 전재수 의원님 거듭 돌직구쇼에서 지금 당원 80조 개정하는 거 반대다 말씀하셨는데 앞서 신문 브리핑,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어느새 친이재명계가 80명, 의총에서 친이재명계 80명은 당원 80조에 대해서 뭐 다 찬성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전재수 의원님 반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결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개정하냐 아니면은 안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헌 80조 그 규정을 딱 보게 되면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사무총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댈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것은. 다른 반대하는 의원들도 꽤 언론에 많은 것 같은데 김종민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시 의원총회거든요. 12시 돌직구 끝나고 가셔서 의총하셔야겠군요. 아니요, 11시 의원총회네. 바로네요. 11시 의원총회를 바로 해야 되는데 아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당헌 당규 개정안도 있습니다. 함께 놓고서 아마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재수 의원께서 돌직구쇼 취재 기자 역할을 또 의총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나오는지 상세히 취재하시고 다음번에 얘기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